2025년 12월 초 기준 국제 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4,200달러 선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연초 1,600달러 안팎에서 출발한 금 가격이 10월에는 4,3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여러 차례 갈아치웠고 연간 상승률만 놓고 보면 약 60%에 이르는 매우 가파른 랠리를 기록한 셈입니다. 최근 조정 국면에서도 하루 변동폭이 100달러 안팎에 불과한 건강한 숨고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요 시세 제공업체들의 실시간 호가를 보면 온스당 193.73 30달러 구간에서 매수 서치 매도가 맞부딪히며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는 시장이 단기 급등에 대한 과열을 일부 시키면서도 중장기 추세 자체는 여전히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원화화 기준으로 보면 체감은 더 극적입니다. 현재 한국 시장 기준 24K 금 1감 가격은 약 19만 8천 20만 원, 1온스 환산 시 구엠 20만, 모이슴 30만 원 수준에 형성돼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돈 30만 40만 원, 이 일반적인 기억이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돈 80만 원 시대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 시마다 매수 대기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며 저점을 높여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사이클의 핵심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각국 재정 적자 확대 등 매크로 환경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일시적 이슈에 따른 조정은 매도 기회가 아니라 매수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 이상을 순매수하며 역사적 수준의 금 매입을 이어가고 있고 2024년에도 1,000톤을 웃도는 순매수 흐름이 지속된 데다 2025년 들어서도 월별로 10벨 250톤 규모의 순매입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점이라서 더 이상 못 산다가 아니라 화폐와 국채의 신뢰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비싸더라도 금을 더 들고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공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한 해만 놓고 봐도 금 가격은 4,3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여러 번 경신했고 여전히 4,000달러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과 비교해보면 이번 랠리는 단순한 단기 버블이라기보다 통화 시스템 전반의 신뢰 재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반부 국면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즉, 과열 구간이 아니라 진짜 슈퍼사이클의 본게임이 시작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의 4,000달러 시대 금값을 과거의 기준으로만 비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5, 10년짜리 큰 흐름 속에서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보는 것이 전문가 관점에서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 투자자들이 요즘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차라리 금이 아니라 금광 주식 ETF를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2025년 들어 금 가격은 연초 대비 약 40% 정도 상승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금광주 ETF인 GDX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30%를 훌쩍 넘고 있고 중소형 금광 기업에 투자하는 GDXJ는 15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금은 2배도 안 올랐는데 금광주는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니 자연스럽게 금보다 금광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금광회사의 손익구조, 즉 운영 레버리지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금광 기업이 온스당 1,200달러의 총 비용으로 금을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일 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온스당 800달러지만 금 가격이 3,000달러로 오르면 매출은 50% 늘어나는데 이익은 온스당 1,800달러로 2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비용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금 가격이 일정 비율 상승할 때
금광 회사의 이익은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금광주는 금 가격의 2, 4배 정도 수익률을 보여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 사이클에서도 이 전형적인 패턴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3,500달러를 넘어 4,000달러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요 금광 기업들의 마진이 폭발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결과 뉴먼, 베릭 같은 글로벌 대형 금광주들은 올해 들어서만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GDX, 선 GDXG 같은 ETF가 130빌리언 7.20%대의 YTD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익 증가 속도가 금 가격을 훨씬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이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금 가격이 오를 때는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반대로 금 가격이 일정 수준만 내려가도 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로 전환될 수 있고, 임금, 연료비, 환경 규제 비용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올라가면 레버리지 효과가 희석되거나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ESG 규제, 광산 개발 지연,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금광주는 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금 현물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간이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면을 시장에서는 디스카운트가 너무 과했던 금광주의 재평가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GDX 대비 금 가격 비율, 이른바 GDX2 골드 레이쇼는 거의 10년 가까이 바닥권에서 머물다가 2025년에 들어서야 겨우 상향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이는 금광주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역사적 평균에 비해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사이클에서 금광주가 금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은 일시적인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익 레버리지의 결과이며, 그동안 과도하게 눌려있던 밸류에이션이 금 슈퍼사이클과 함께 정상화되는 과정이 겹치면서 상승폭이 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금 시장의 가장 강력한 수급 축은 단연 전 세계 중앙은행들입니다. 세계금협회와 IMF 통계를 종합해보면 2013, 2021년 연평균 중앙은행 순매입은 약 4억 7톤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1,130톤, 2023년 1,050톤, 2024년에도 1,040톤 안팎을 사들이며 3년 연속 연간 1,000톤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5년에도 1분기에만 214톤, 2분기에는 160톤대, 3분기에는 분기 기준 약 200억 20톤 내외의 순매입이 이어지면서 중앙은행 보유금은 2024년 기준 약 3만 6천 톤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BRICS를 포함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중국인도 세 나라의 공식 금 보유량은 2015년 약 3,423톤에서 2024년에는 5,760톤 수준으로 늘어났고, 바라이캐스 전체로 보면 2012년이나 2024년 사이 금 보유량의 질량지수는 1.24배, 가치지수는 2.3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2023뒤에 2025년 BRICS가 산유국 자원 부국을 추가 편입하며 11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집단으로 보유한 금이 글로벌 금 준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매입의 반대편에는 미국 국채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국채 보유액은 2013년 약 1조 3천억 달러를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2025년 현재 7천억 달러 안팎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1,130억 달러, 2023년에 508억 달러, 2024년에도 573억 달러를 줄이는 등 채권을 팔아서 금을 사는 포트폴리오 전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시스템 미국 국채 신뢰도에 대한 전략적 판단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사실상 동결해버린 사건은 달러로 보유한 준비 자산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전 세계 중앙은행에 각인시켰고, 그 결과 국채 금으로의 구조적 이동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은 어느 나라의 부채도 아니고 디폴트나 제재로 동결될 수 없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전 세계 금 수요가 분기 사상 최고치인 1013톤을 기록한 것도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매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약 220톤을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만의 금 투자 열풍이 아니라 세계 통화 시스템의 핵심 플레이어인 중앙은행과 BREGS 블록이 미국 국채에서 물러나 금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자산 배분 전환입니다. 이들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보는 준비 자산 운용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매입이 멈추지 않는 이상금 가격의 중장기 하방은 생각보다 훨씬 두터워졌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적인 관점입니다. 전통적으로 금 가격은 런던 현물 시장과 뉴욕 선물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형성돼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구조가 눈에 띄게 바뀌고 있습니다. 상하이, 두바이, 인도, 기프트 시티를 축으로 한 아시아 중동의 실물금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과거처럼 서방 파생 시장만으로 가격을 눌러두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는 이미 세계 최대의 실물 금거래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기준 SGE의 연간 금 거래량은 약 5만 4천 톤 수준으로 글로벌 물리적 금 거래의 약 72.75%를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1분기에도 SGE의 금 거래량은 편도 기준 7,648.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 상하이와 선전에 더해 2025년에는 홍콩 보관소까지 확장하면서 국제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물 중심 인프라 확대는 가격에 바로 반영됩니다. 2023년 상하이 런던 금 가격 프리미엄은 연평균 59달러 온스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평균 기준 9월에는 75달러, 일간 기준으로는 2023년 9월 14일에 121달러 온스까지 치솟았습니다. 과거에는 상하이가 런던 대비 50달러 정도의 소폭 프리미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2023-2024년에는 40개미서 70달러 수준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서방 파생 시장에서 가격을 눌러도 아시아 실물 수요가 이를 바로 끌어올리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바이와 UAE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이미 중동 아프리카산 금의 정제 재수출 허브로 자리 잡았고, 2024년 UAE가 BRICS 8세에 공식 가입하면서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공과의 금거래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UAE 내 금 가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긴장에 힘입어 15% 이상 상승했고, 정부는 연방 골드 정책을 통해 정제 유통 규제를 강화하면서 두바이산 금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물금이 아프리카 중동에서 두바이로 모여 다시 아시아로 흘러가는 통로가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바이는 사실상 BRICS 8스 금 회랑의 중간 기착지가 된 셈입니다. 인도 역시 2022년 구자라트 GFTCT에 인도 국제 금거래소를 출범시키며 자체 스판 선물 금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IIBX에서 금 선물 거래가 본격 개시되었고, 172개 주얼러와 400개가 넘는 보유업체가 등록했으며, 인도 최대 국영은행인 SBI까지 2025년 특별 카테고리 고객 자격으로 참여해 첫 금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과거 런던, 두바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던 인도의 금 수입 해지 수요가 점차 자국 거래소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금 가격의
실질적인 발견은 서방 파생 시장보다 아시아 중동 실물 시장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과 런던에서 대규모 선물 매도가 나와도 상하이, 두바이 사친넷, IIBX에서 금 프리미엄이 벌어지면 물리적 금이 서방에서 빠져나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는 미국이 작정하고 금값을 내리려고 해도 예전만큼 쉽지 않은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금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달러 중심 체제 속에서 각국이 스스로의 통화 재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 자산으로서의 위상이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스당 4,2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이 과연 비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 차트가 아니라 통화량 대비 금의 상대 가치를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세계금협회와 각국 통계를 활용한 여러 연구를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M2 통화량과 금 가격 사이에는 장기 공적분 관계, 즉 긴 안목에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타르 국립은행이 2025년 11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USD M2 공정가치 모델은 브레튼 우즈 체제, 당시 온스당 35달러였던 금 고정 가격에 그 이후 미국 M2 증가율을 곱해 이론적인 금 가격을 추정하는데, 이 계산으로 도출되는 현재의 공정가치 구간은 대략 18,000, 2만 달러 온스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다시 말해 통화 공급 확대 속도에 비춰보면 지금의 4,200달러는 이미 역사적 고점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달러 유동성 대비로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 가격은 30달러에서 800달러 이상으로 약 23매 60배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달러의 구매력은 60% 가까이 하락해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는 달러가 무너진 만큼 금이 재조정된 것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역시 2025년 11월까지 금은 약 60% 상승, 50회가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렬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 구조적 재정 적자,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요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고 있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2022년 이후 매년 1,000톤 안팎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금이 단순히 현재 수준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화 시스템의 신뢰가 일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재평가가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매크로 분석가들은 금 가격이 최소한 1970년대와 비슷한 배수, 즉 저점 기준 10배 이상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현재 사이클의 저점대 약 1,200, 1,500달러를 기준으로 상정하면 2만 달러 초중반, 심하면 3만 달러 근처까지도 상상 가능한 범위라고 계산합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목표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돈의 양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세상에서 온스당 4,000달러가 절대적인 고점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이 몇 배 오를 것인가 보다 법정 통화의 신뢰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합니다. 공정가치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금의 금 가격이 비싸 보일 수는 있어도 통화 공급과 실질 금리, 중앙은행 수요를 모두 감안하면 여전히 위로 열려 있는 구간이며, 최소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위로 4의 5배, 아래로는 중앙은행의 매입과 시스템 리스크가 받쳐주는 구조에 가까운 자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1970년대 대인플레이션과 비교하는 것이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깨고 금 태환을 중단한 뒤 물가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연준 연구기관 자료를 보면 1970년대 내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는 해가 여러 번 나왔고 1980년에는 3%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20세기 최고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금리였습니다. 명목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실질 금리가 1970년대 중반 여러 해에 걸쳐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렀고 일부 구간에서는 실질 단기 금리가 뚜렷한 외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시대가 펼쳐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환경에서 금값은 1971년 온스당 35달러 고정 가격에서 1980년 800달러를 넘기며 한 1000% 이상, 배수로는 수십 배를 훌쩍 넘는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조규원 대표가 말한 심섬 요스배 상승이라는 표현은 이 10년짜리 재평가 과정을 요약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2020년대도 구조적으로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각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돈을 풀면서 2022년 미국 기준 실질 10년 금리는 1.8% 수준까지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뒤에도 2022년 후반까지 물가 금리 상태, 즉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5년 현재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10년 만기 TIPS 실질 금리가 2% 안팎까지 올라와 있지만 이미 한번 크게 깎여 나간 채권 현금의 실질 가치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고 여전히 고물가 높은 재정 적자가 실질 금리를 다시 압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근본적인 차이는 부채의 크기입니다. 1970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30% 중반대, 1980년에도 30% 안팎 수준이었지만 2025년 2분기 미국 연방 부채 비율은 118.8%로 IMF 미 재무부 연준 자료를 종합하면 12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목 규모로 보면 2025년 10월 미 연방 부채는 38조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 국방비보다 많은 이자 국가가 되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과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금 슈퍼사이클을 만들었다면 2020년대는 거기에 역대급 부채 부담이라는 추가 변수까지 얹혀 있는 셈입니다. 부채가 GDP의 33% 수준이던 시절에도 금이 20배 넘게 재평가되었다면 120%에 육박하는 부채와 구조적 재정 적자, 글로벌 차원의 마이너스 실질 금리 압력이 겹친 지금 사이클에서는 금이 단순히 1970년대를 복사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조규원 대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금이 몇 배까지 갈지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질 금리가 다시 깊게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부채 인플레이션, 통화 신뢰 문제가 동시에 터지는 구간에서는 자산 가격이 합리성을 잃을 수 있다. 는 역사적 패턴을 감안하면 지금의 4,000달러대 금값을 1970년대의 사이클 중반부와 비슷한 위치로 보고 장기 전략을 짜는 것이 보다 전문가다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스당 4,000달러를 넘는 고점 국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도 되느냐, 그리고 어떤 상품으로 들어가는 게 좋으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자는 반드시 금 ETF, KRX 금시장, 실물 순서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ETF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KRX에 상장된 금 현물 연동 ETF식 ETN들인데 미국 시장까지 확장하면 그리고 금광주에 투자하는 등이 있습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 분할 매수와 높은 유동성, 그리고 매수 매도가 모두 증권사 MTS30T 예산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국내금 ETF들의 총 보수는 통상 연 0.3%수준, 미국 상장 ETF들은 0.0
권리전.4% 수준에 형성돼 있어 실물 보관 보험 스프레드 비용을 감안하면 중장기 보유에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금 ETF는 매도 시 차익에 대해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금이 한번 크게 오를 때 2배, 3배씩 움직이는 특성상 세금 부담도 결코 작지 않지만 초반 학습 구간에서는 유동성과 편의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ETF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KRX 금시장입니다.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실물 기반 금 현물 시장으로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주식처럼 1개림 단위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1kHM 뱅트짜리 금 현물은 한국조폐공사 및 공인민간정제사가 공급하는 99.02% 순도의 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거래 수수료는 통상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KRX 금시장 내에서 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ETF보다 세제상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하루 거래량과 호가 스프레드가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수 매도 시점에 유동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장기 보유 후 실물 인출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출 수수료,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실물 금 투자입니다. 전통적인 한돈 반지, 골드바 금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경우 24K 기준 1돈 3.75, 가격이 이미 80만 원 안팎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처음부터 실물을 모으기에는 진입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제작공임, 매장 마진,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매수 시점부터 국제 시세 대비 10% 이상 비싸게 사는 경우가 흔하고 되팔 때는 공임 마진이 빠지면서 왕복 스프레드가 15-20%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물금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 계좌 동결, 증권사 거래소 장애와 무관하게 손에 쥐고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최후의 보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에서 금 비중을 10-20%까지 가져갈 경우 그중 절반 이상은 ETF KRX와 같은 금융상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일부를 실물로 나누어 두는 방식을 많이 권합니다. 요약하면 지금과 같은 금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초보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가 꼭지인가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ETF KRX 시즌 실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통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단기 조정을 겁내기보다는 2030년 전후를 향해 가는 장기 상승 사이클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인식 아래에 자신의 투자 성향, 자금 규모 세제 상황에 맞는 수단을 조합해 가는 것이 1970년대와 닮은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금 투자 전략입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언제 사느냐보다 사실 언제 팔 것이냐입니다. 조규원 대표가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매도 타이밍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시그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 금리입니다. 지난 100년 데이터를 보면 금의 슈퍼사이클은 항상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깊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시작됐고 실질 금리가 바닥을 찍고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금의 고점과 거의 겹쳤습니다. 조 대표의 접근법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면 대개 저점을 3번 정도 그리는데 두 번째 저점이 형성된 뒤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두 번째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순간을 1차 매도 시그널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저점은 아직 시장의 공포와 혼란 단계이고 두 번째 저점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는 뜻.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이제 금이 지나치게 비싸져서 정책 시장 변화자 실질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그널은 금 생산량입니다. 역사적으로 금 슈퍼사이클은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가속됐고 생산량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뒤 약 2년이 지나면
고점을 형성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 가격이 크게 오르면 광산 회사들이 뒤늦게 설비 투자 신규 프로젝트를 늘리지만 실제 생산이 증가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은 공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먼저 폭등하고 그 뒤 생산이 늘어나면서 공급 압력이 커질 때쯤 사이클이 서서히 꺾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계 금 생산량이 수년간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분명한 반등을 보이기 시작하는가를 면밀히 체크해야 하고 이때는 이미 사이클 후반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가장 단순하지만 실전에서 유용한 가격 모멘텀입니다. 조 대표는 복잡한 기술 지표 대신 아주 직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금 금 가격이 1년 6개월 전보다 높다면 상승 추세, 낮다면 하락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매수 지유 보유매도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 금리와 생산량 측면에서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부터 금 가격이 18개월 전 수준보다 계속 낮게 형성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슈퍼사이클의 중심부가 아니라 조정 혹은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조규원 대표는 전체 금 사이클 길이를 짧게는 9년, 길게는 13년으로 보고 현재 사이클의 고점 시기를 대략 2030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연도만 믿고 버티다 한 번에 무너지는 실수를 피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보면서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질 금리가 두 번째 저점을 하향 돌파할 때 1차 매도, 글로벌 금 생산량이 명확한 반등세로 돌아섰을 때 2차 매도, 그리고 18개월 모멘텀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이 확인되면 마지막 3차 매도를 하는 식으로 규칙 기반의 엑시트 플랜을 미리 세워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금이 어디까지 오를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실질 금리 생산 모멘텀이라는 세 가지 나침반을 손에 쥐고 2030년을 향한 슈퍼사이클 여정 속에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를 차분히 설계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